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어민들이 30분을 항구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주민들이 찍은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이 지난 4월 문체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전시 행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 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고려해 쌀 5만 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9년 만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에게 고액 강연료를 줘 논란을 낳은 충남 아산시가 방송인 김미아 씨에게도 지난해 70분짜리 토크쇼 사회비 명목으로 87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초청료는 4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진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옛날 얘기 하나 하면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북한의 잠수함이 침투해서 강릉 앞바다까지 왔다가 좌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 공작원 26명이 내륙으로 상륙해서 무려 50일 동안 우리 군견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떨까 걱정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나흘 전 동해안을 표류하다가 발견됐다던 북한 어선이 사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항구로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이 계속 거짓말을 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를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체 엔진을 가동해 유유히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북한 선박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15일 아침 6시까지 58시간 동안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순을 목적으로 동선도 바꿨습니다. 당초 북한 어선이 표류했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고 한 군 당국의 말과는 다릅니다. 표류 중인 어선 아니고 걔들이 자기네 동작 살려가지고 왔다는데 뭐.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에서도 북한 어선이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5일 삼척항에 이를 때까지 표류한 것은 동해 NLL을 넘은 이후 잠시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어디에서도 북한 어선이 탐지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해경의 CCTV와 해안경비부대의 감시장비에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이나 경비부대 측은 우리 어선인 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북한 선박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상 부두에 정박한 상태였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선장 동의하에 북한 선박을 폐기 처분했다고 발표했지만 군은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뒤늦게 그럴 계획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참 이상한 설명들이죠. 북한 어선은 마치 익숙한 항구에 들어오듯 삼척항에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과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놀란 주민이 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30분 뒤에 경찰이 또 1시간 반 뒤에 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새벽 삼척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성훈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 삼척항 내항에 북한 어선이 나타났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더니 6시 22분쯤 부두에 정박합니다. 북한 어민들은 배에서 내려 우리 어민과 대화도 했습니다. 탈북한 친척에게 연락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놀란 어민이 신고했습니다. 지금 5시 한 40분에 돌았는데 그 배를 목격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6시 20분에 또 나갔는데 그래서 7시 한 10분에 돌았는데 그때 들어오니까 그 배가 해경 순찰차가 도착한 건 6시 54분쯤. 북한 어민 4명은 30분 동안 항구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어민들은 황당함과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어른들이 마음 놓고 뭐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거기서 한 130km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이러고. 해경 함정은 7시 14분쯤에 왔고 군은 7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나타난 지 1시간 반이 지났고 북한 어민들은 이미 해경 함정을 타고 삼척항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이고 군인이고 해경이고 뭐 있나 그지? 다 그런 말이지. 맞잖아.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CCTV 화면 같은 명백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동해가 뚫린 책임을 과연 인정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계속 거짓말에 가까운 해명을 해왔기 때문이죠. 야당은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두 장관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귀순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계작전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군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발언입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선 발견 지점이 군이 설명했던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부두라는 증언과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해경과 해양경비부대의 감시 장비에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게 드러난 것도 컸습니다. 야당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국방장관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 주십시오. 민주당도 이례적으로 군 실책을 인정하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범여권인 정의당도 군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또 다른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해외 전시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전시기획위원회 손 의원의 측근들이 포함됐고 이들 가운데는 손 의원과 함께 목포에 부동산을 구입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국공예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것으로 한국 전통 공예작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전시 감독인 평창올림픽 당시 개폐막식 연출 역할이 무산된 데 대해 손혜원 의원이 직접 문제를 삼았던 정모 디자이너가 한국적인 그 아름다움이나 그 본질을 표현하는 정말 최고의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위원회 외부 전문가로는 손 의원과 공예품을 함께 제작해온 동양화가 허모 씨와 디자인 회사 대표인 장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장 씨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포스터를 디자인한 인물로 손 의원과 함께 목포 부동산 구입에도 참여했습니다. 전시 기획회의엔 손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숙 보좌관이 자주 참석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의원님을 대신해서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거의 의원님이니까 못 오시겠죠? 검찰은 기획위원 선정 과정 등에 손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그리고 손 의원 추천 인사인 조모 공예진흥원 사무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그럼 다시 목포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손 의원을 기소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을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손 의원의 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만호동의 일본식 목조주택을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시세 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손 의원은 2017년 3월 19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홍보를 위해 목포시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이 도시재생사업지에 포함되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점, 목포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인테리어 공사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약 2달 뒤인 5월 12일 손 의원은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 특히 적사한 가옥을 잘 활용하라고 말했고 엿새 뒤에는 목포시의 한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에게 낡은 목조 건물 리모델링 개선 사업 시 목포시나 정부에서 지원 방향을 모색하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에는 손 의원이 2017년 하순경 자신의 의원 사무실로 국토부 실장 등 고위 간부를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얼마 뒤인 2017년 12월 목포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국내 근로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여당에서 즉각 극우 인종차별적 발언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업인들을 만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에 반대했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며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여야 4당 모두 비판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한국 청년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유신시대 경제 감각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일제강점기 당시 차별 논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황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시위대가 던진 전단지 뭉치에 얼굴을 맞았다면서 경찰이 소극적 보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이 말은 사실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우리나라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을 보면요, 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 속지주의를 적용해서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뭐 영향을 많이 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최저임금 상승폭만큼 임금 인상이 된 셈이죠. 자, 실제로 최저임금이 16.4% 이 최대폭으로 오른 해가 지난해였죠. 이 통계청 자료를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전인 2017년에는 평균 200만 원에서 이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이 37만 5,100명이었는데 이 지난해에는 약 41만 8,3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법대로 하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서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른 임금만큼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법을 고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차별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인종이나 이 국적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근로기준법도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예. 아시아에서도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요. 다만 이 고급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독일은 지난 2015년에 최저임금법을 도입해서 이 외국 전문 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은 ILO 국제협약 차별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정상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라는 이름으로 이 최저임금의 80에서 90%만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나라별로 사정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정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포함된 병원이 문을 열자 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병원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의원은 뿐만 아니라 주민 설명회에도 참석해서 의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의사단체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개원한 오산 세교 신도시의 한 병원. 전체 140병상 가운데 126병상의 정신과 폐쇄 병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오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해당 병원장에게 막말을 퍼부어 논란입니다.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다시 검토해 병원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병원장은 3대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소송하라고 그러십시오. 오산시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병원에 문을 닫으라고 압박한 겁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회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병원 개설 후 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지 않은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안 의원은 병원이 허가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산시와 의회는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있고 확실한 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김재동 씨에 이어서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미화 씨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충남 아산시 행사에 초청돼서 사회비 쪽으로 9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이게 4년 전과 비교하면 3.5배 오른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산시 측은 연예인 초청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2014년과 2018년 충남 아산시에 초청돼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행복시민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250만 원을 받았고 2018년 자치분권 공감 토크쇼에서는 사회비 명목으로 873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청 비용은 4년 만에 3.5배로 뛰었습니다. 김 씨는 2014년은 강연이었지만 2018년은 재능을 살린 사회자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는 연예인을 초청하면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예인들 부를 때 행사 부분을 할 때는 사실상 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연료는 지침이 있는 건 있어요. 방송인 김재동 씨가 2011년 아산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1,32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재동 씨와 김미아 씨가 초청됐던 시기는 모두 복귀왕 청와대 비서관이 아산시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히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복귀왕 전무비서관 재임 시절에 3번씩이나 아산 초청해서 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충청남도 규정에는 유명 예술인 강사료로 1시간에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충남은 지난해 말 전 마라톤 선수 이봉주 씨에게 이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규정을 연예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달 30대 집배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데 이어 오늘 또 40대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9번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 사고로 우정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배원들의 하루가 어떤지 김주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집배원들이 쉴 새 없이 택배 상자를 분류합니다. 서울 공릉동을 담당하는 하재삼 집배원. 땀을 연신 훔치며 택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 씨가 오늘 하루 배달하는 편지와 소포는 1000여 통. 업무 시간 안에 배달하려면 편지 하나당 평균 2분 안에 배달해야 합니다. 오전 10시 반, 이제서야 오토바이에 우편물을 싣고 출발합니다. 계단을 순식간에 뛰어 올라가고 쉴 새 없이 상가와 주택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등기 우편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전화도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어제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할당된 물량을 시간 안에 배달해야 하다 보니 점심은 거르기 일수. 평소에 점심은 배달이 끝나고 나서나 먹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택배나 등기가 언제 오냐고 독촉 가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후 5시, 숨가쁜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옵니다. 2-3시간 걸리는 분류 작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하루 노동시간 11시간에서 12시간. 70%의 집배원들은 토요일 오전에도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집에 가면 거의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살고 싶다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목표만은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49살 강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이미 8명의 집배원이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가 과로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우정노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다음 주 총파업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80대 노인이 부엌 벽에서 떨어진 찬장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설치된 지 12년 된 해당 시설이 불안해서 평소에도 교체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부엌 벽면에 붙어 있어야 할 찬장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벽에서 벼란간 떨어진 찬장은 부엌에 있던 88살 정모 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할머니를 덮쳤던 찬장 안엔 이렇게 접시와 컵 등 생전했었던 집기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반의 부착 상태가 불안했던 유족들은 관리사무소 측에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 튼튼한 벽이 아니고 얇은 판자예요. 이렇게 손으로 힘을 살짝만 줘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황망한 사고에 이웃 주민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쪽에다 우리 것도 같이 붙여놨다고. 우리 것도 떨어질까봐 그 앞에서 일을 못 하니까. 해당 주택을 운영하는 SH공사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선반을 교체한 뒤 12년 동안이나 안전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세를 낸 거를 이제 뭐 신고 없이 이게 또 일일이 이상 있나 이렇게 가스 뭐 안전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SH공사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유사한 시설물 추락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신사임당 초상화가 새겨진 5만 원권, 10년 전 출시 당시만 해도 5천 원권과 색상이 비슷하고 단위가 커서 지하 경제를 키울 것이라면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 물건을 살 때나 경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폐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만원권 5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화폐 관리 비용도 한 해 600억 원을 절약시켰습니다. 급기야 만원권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환수율이 다른 지폐보다 턱없이 낮은 50% 수준에 그쳐서 지하 경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출시 10년을 맞은 5만 원권 탄생 현장에 최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면 소재 용지에 신사임당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얼굴과 금액이 뚜렷하게 채워지면 색이 번지거나 깨진 글자는 없는지 검사를 거칩니다. 약 45일 동안 제조 과정을 마치고 포장된 뭉치는 한은을 거쳐서 시중에 유통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뭉치는 5만 원권 만장 5억 원입니다. 5만 원권은 발행 10년 만에 가장 많이 쓰는 지폐가 됐습니다. 경조사비에 쓰이던 기존 만원권과 자기압수표도 이제는 5만 원권이 대신합니다. 두툼했던 지갑도 더 얇아졌습니다. 만원 단위로 내긴 했는데 5만 원권이 생긴 다음부터는 5만 원 단위로 내는 것 같긴 해요. 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하 경제로 흘러들어갈 우려는 여전합니다. 실제 다른 지폐에 비해 환수율도 크게 밑돕니다. 시장에 풀린 돈 가운데 100조 원 상당의 5만 원권은 어딘가 묶여서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 탈세자들의 현금 은닉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탄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이 보다 더 높은 금액의 권정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편 결제 수단의 등장에도 5만 원권은 발행 10년 만에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경랑에 휩싸였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한일 간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놨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 이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방안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수용한다면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 협의 절차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강제징용 문제를 제3국에 의뢰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대단한 무약도 아닌데 8개월간 한일 관계가 냉각되도록 방치했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합의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항에 난항을 거듭할 거라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협의와 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부는 오늘 발표와 같은 한일 기금 조성을 통해 갈등 해소를 모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월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하며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산 쌀 5만 톤을 9월 안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쌀 지원 움직임에 부차적인 거칠에 생색내기라고 비난해 왔었죠.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세계 식량 계획 WFP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의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쌀값만 1,270억 원입니다. 지난 2월 김성주 UN 북한 대표부 대사가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정부는 근본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관이 쉬운 벼 형태가 아닌 도정을 거친 쌀 형태로 제공하고 포대엔 대한민국을 새겨 넣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쌀을 도정하는 데 시간이 2달 정도 소요되며 오는 9월 이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산 쌀 지원이지만 정부는 대북 직접 지원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최근 쌀 지원 움직임의 선전 매체를 통해 부차적인 거칠에 생색내기, 동족에 대한 예의 없는 호들갑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친선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교착된 북핵 협상에 적극 관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글입니다. 시 주석은 북중이 지난 70년간 한 배를 타고 전진해왔다며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결히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관계의 공고한 발전이라는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앞선 4차례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의 이번 방북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친북 메시지를 전한 셈입니다. 이번 시진핑의 전격 방북과 노동신문 기고는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대미 협상 카드로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본격 개입하면 이른바 빅딜을 모색하던 미북 대화가 아닌 결론 없이 시간만 끌던 과거 6자 회담으로 해법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국가주석 명의의 노동신문 게재는 지난 2001년 장쩌민,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3번째인데 노동신문 1면에 장문으로 기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직접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제조업을 키워서 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 불러일으키겠다며 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190조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민관으로 합동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초반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의 낙수 효과에 기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과오를 밟지 않겠다며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의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정식을 갖고 대통령 연임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뜻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미 헌법이 금지하는 삼성까지 언급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출정식을 열고 2020년 대선, 즉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출정식 장소의 수용 인원은 2만 명. 열혈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노숙을 하며 줄을 서기도 했죠. Why'd you come all the way down here for this? Because we're Trumpsters. We love President Trump.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워하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판하면서 내가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6년 후에는 끔찍한 두 신문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6년 뒤 떠난다. 재선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괄호 속을 볼까요? 마치 속마음을 드러내듯 사람들이 더 길게 내가 백악관에 머무르길 원할까라고 썼습니다. 6년보다 더 길게. 이는 곧 재선을 넘어 3선을 의미하죠. 미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3선을 하겠다는 걸까요? Together we're breaking the most sacred rule in Washington politics. My only special interest is you. I don't have a special interest. I don't care. I don't care.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Joke generals say at least for 10 or 14 years, but we would cause bedlam if I said it. So we'll say 6. 장기 집권 비난을 받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He's now president for life. We'll have to give that a shot someday. 트럼프는 재선 욕심을 부리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는 9%포인트 차, 샌더스 상원 의원과의 맞대결에서도 6%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겉으론 재선을 자신해도 속으론 불안한 걸까요? 최근 트럼프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Let's do that over. He's coughing in the middle of my answer. Yeah, okay. I don't like that. Your chief of staff. If you're going to cough, please leave the room. Get a shot of, and I'll come over here. You just can't. Just to change the shot. Okay. Sorry, Mr. Trump. 트럼프의 삼선 언급은 재선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이기에 농담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교육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에 입각한 긴급 부조였다.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은 돈이다. 2억 원은 그때까지 선거사범 중에 상대를 매수한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수감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듬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나를 처벌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1년 실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결국 교육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2년 넘게 재임한 교육청을 떠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죄목을 뒤집어 썼다.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그는 위헌 소송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무용하게 만든 만큼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듯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끝까지 나는 옳고 선하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심리학에서 우월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수사 핵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달 내내 조사받은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하면서 정작 국민에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거듭 말했던 손 의원답지 않습니다. 그는 5달 전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라고 하더니 검찰 조사가 끝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요. 예, 다 아시듯 손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여권의 실력자로 통합니다. 그런 손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공정했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6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피고인 손 의원이었습니다. 봄날의 때이른 더위와 한여름 더위가 다른 점이 바로 후텁지근하다는 건데요.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 소식이 들려올 법한데 올해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들어오면서 이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다음 주 중반 제주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마는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날씨는
내일은 오늘보다 덥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 예상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으로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서울, 울산, 창원 1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오후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주말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